저는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 전공의 최혜영이고요.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나가봐야 하는 관계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는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제가 선택을 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안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회사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관심 있으실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물다양성 손실과 비즈니스 관련해서 제가 발표를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으로 순서대로 이제 제가 주로 공부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보시면 세계경제포럼에서 작성한 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올해 버전에서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가 당면할 10대 리스크를 제시하고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다 환경과 관련된 이슈예요. 1위는 기후 행동 실패, 2위는 이제 얼마 전에도 수도권에 큰 폭우가 있었어서 우리가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그 익스트림 웨더, 극단적인 날씨 현상 그런 부분이 2위고, 또 재밌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3위가 생물 다양성 손실이거든요. 같은 보고서에서 지금 각 리스크가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시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 향후 2에서 5년 사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얘기한 전문가들이 13.5%였고, 향후 5에서 10년 사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 전문가들이 약 27%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물다양성이 뭔지 좀 대략적으로 궁금하신, 그 개념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쉽게 생각하셔서 뭐 유전자라든지 개체군, 생물종, 군집, 생물분계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생명체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상 생명체의 다양성은 인간 활동의 결과로 지구 전역에서 극적으로 변화하고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 손실은 환경, 인류, 경제 활동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의미하고 종 멸종 감소의 결과로 천연 자원 등 자연 자본을 영구히 파괴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생물 다양성에 위협이 되는 주된 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그 인간의 활동과 서식지 손실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열대우림은 토지 이용 변화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 이용 변화는 원래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변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대우림이 도시로 개발된다라든가 아니면 농경지로 개발된다라든가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림 벌채로 세계 각지에서 산림 생태계가 소실되면서 폐화하고 있고, 또 사막화 과정도 이제 생물다양성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막화 과정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 위기는 비즈니스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021년도 작년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공부해서 가지고 왔는데, 생물 다양성 손실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물 다양성은 그 다양성이 유지됨에 따라서 식량을 공급하고 탄소를 저장하고 물 및 대기 여과와 같은 이런 생태계 서비스의 형태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세계 GDP 약 2배에 해당되는 연간 150조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 토지 이용 변화라든가 천연자원의 직접적인 가인 개발, 기후변화 또는 오염 아니면 외래종 같은 침입종의 확산 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생물 다양성 손실이 되고 있고, 이러한 생태계 기능의 감소는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의 형태로 세계 경제에 연간 5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자원 추출이라든가 재배,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재배와 관련된 많은 비즈니스 활동들은 생물 다양성 손실을 유발하고 있고, 특히나 식품, 에너지, 기반 시설, 패션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운영은 현재 인간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압력의 90% 이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태계가 쇠퇴함에 따라서 기업은 높은 원자재 비용과
소비자 및 투자자의 반발을 포함하여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또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나 위기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는 회사는 강력한 새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의 매력을 높이며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가치, 생물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그 생태계 서비스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적 가치 부분이요. 학계에서는 보통 생태계 서비스를 4가지로 구분해서 4가지 그룹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서식지 및 지원 서비스, 공급 서비스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조절 서비스는 이렇게 보시면 자연 생태계는 환경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조절, 물 저장, 여가, 대기 정화, 질병 제어 같은 서비스를 이제 조절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화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영적 유산,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제공받고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식지 및 지원 서비스는 생태계가 식물, 동물, 미생물이 살고 이동하고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식물과 다른 유기체의 생존과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비옥한 토양의 형성을 지원하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급 서비스는 생태계 내에서 생성되는 식품, 목재 및 의약품과 같은 자연 기반 제품의 가치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4가지 생태계 서비스의 연간 가치를 합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GDP의 2배에 해당되는 가치를 매해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그 회사들이, 기업들이 대처해야 될 리스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미래지향적인 기업은 지속적인 생물 다양성 손실이 비즈니스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고객 및 투자자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 생태계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 생태계의 쇠퇴는 많은 중요한 공급망을 위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생산자는 벌과 같은 꿀벌 말씀드리는 건데, 벌과 같은 자연 수분 매개체가 사라지면서 더 높은 비용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초에 꿀벌이 많이 감소해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려는 전 세계의 정부들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제 향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은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운영을 위한 사회적 허가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은 결국 지금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의 ESG와도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위에 부분이 좀 잘리긴 했는데 자료에서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식품, 패션, 에너지 기반 시설과 관련된 회사들은 특히나 더 생물 다양성 손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서, 그러한 회사들이 어떻게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목표들을 세울 수 있는지 이 슬라이드 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은 기존의 지속 가능성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다음의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BCG에서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의사결정에 통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목표를 기존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통합해서 해당 목표가 재무 KPI와 동일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관련 연구 학계, 연구원들과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비용 및 기술 장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결과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나중에 질문 시간에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보호지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호지역은 보통 국가의 보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보호지역 지정은 사회 및 경제적 가치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지역은 개발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땅값이 매우 저렴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접근이 매우 어려워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누구의 반발을 받지 않을 그런 지역 위주로 보호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통 보호지역이 국가 규모의 생물다양성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 보호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지역 확대 노력 이전에 현재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서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 면적의 30% 이상을 보호지역과 유사한 성격으로 확정해 나가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그러한 흐름, 운동들이 있고 이 부분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기보다는 보호지역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나 보험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류군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분류군은 이제 생물종을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각 생물종의 그 분포 면적, 우리나라에 전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 그 면적이 현재 보호지역과 중첩되는 비율을 평가해서 평균 비율을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식물 1,500여 종, 포유류 35종, 조류 100여 종, 양서파충류 35종, 육상곤충 1,800여 종에 대해서 분포 모형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먼저 분석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보호지역과의 중첩 비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식물 같은 경우는 반영되고 있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18%,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근데 보실 것이 이제 조류나 양서파충류 같은 경우는 보호지역에서 반영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 보호지역 확장하는 부분에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러면 추가적인 보호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 위주로 선택을 해서 보전을 해야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인데 마찬가지로 동분포 모형 이용해서 우리나라 식물종 2,200여 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예측을 했고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이렇게 약 4제곱킬로미터의 네모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각형으로 나눈 후에 그 각 사각형에 약 2,200여 종이 어떤 면적으로 분포하는지를 다 입력을 한 후에 막산이라고 해서 보전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 이용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대안의 보호 지역을 모델링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결과에요. 두 가지 안입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분포 모습이고 초록색 지역이 이제 막산을 이용해서 새롭게 선택한 부분인데 이 왼쪽 그림에서는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기존의 보호지역을 포함한 상태에서 좋은 지역,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달라고 한 안이고 B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나라 현재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기존 보호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선택된 부분이에요. 보시면 초록색 지역이 각 국토 면적의 15.3%, 13.9%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각 식물종의 분포 면적을 계산한 결과 왼쪽 그림에서는 16.8, 오른쪽에서는 13.5%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이러한 간단한 수치만 보시면 왼쪽 안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기존의 보호지역은
분포 면적이 좁은 종 위주로 보호하는 경향이 컸고, 또 고지대, 높은 지역에 분포하는 종 위주로 보호하는 경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보호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지금 현재 보호지역의 분포 경향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기후변화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 생물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뭔가 온도가 더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극지방, 북극지방, 남극지방의 그 방향, 그리고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그 이동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생물종이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정한 보호지역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수의 보호지역이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일부 지역은 많은 종의 서식처로 더 적합하도록 기능이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생물종의 이동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도달할 지역의 파악을 위해서 보호지역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아날로그, 여기서는 이제 유사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날로그 기후 분석을 적용해 보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분포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그 현재 그 기후 유사 정도를 평가를 하고, 그 기후 유사 정도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 변화 정도를 가지고 현재 그 보호구역을 5가지 그룹으로 유형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지역 네트워크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각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관리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구지역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변에 위치한 그 48개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에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현재 기후에 따라서 그 유사 정도를 이렇게 선을 연결함으로써 이제 그 연결성을 분석해 보았는데, 여기서 초록색 동그라미 면적이 클수록 이제 다른 보호구역도 그 기후도 갖고 있는 보호구역이어서 그만큼 다른 보호구역과 기후 유사 정도가 높은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연결 정도, 기후 연결 정도가 미래의 2070년에서 2099년에 4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 이 변화 정도에 따라서 전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금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그룹화해 보았습니다. 이 그룹화된 부분에 기후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관리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 3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클라이미드 헙 같이 지금 많은 보호구역의 현재 기후 조건이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보호구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은 매니지드 릴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식물 같은 경우 날개나 다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서식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얘를 더 서식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러한 적극적인 보전 전략을 매니지드 릴로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후보지가 클라이밋 헙 지역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듀어링 클라이밋이라고 해서 현재 기후 조건이 미래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보호구역은 기후변화 외에 침입종이라든가 서식적 파편화 같은 외부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고요. 그리고 디스피어링 클라이밋이라고 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보호구역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가 미래에 어떤 보호구역에서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보호구역에 서식하는 생물종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호구역을 더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그 운전하시면서 야생동물 이동을 위한 통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물종의 이동을 돕기 위한 그 기후 연결 코리더를 계획한 연구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는 기후 메타 코리더를 설정했고, 결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2,200여 종에 대해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할지 파악을 해보았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현재 분포 상황에 따라서 2,200여 종을 분포 성격에 따라서 지금 5가지 그룹으로 유형화해 보았습니다. 그 유형화한 그룹에 대한 각각 종품부도 보시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종에 대해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이제 그룹별로 평균화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세 가지 종으로 해양산악지대종, 산지분포종, 저지대분포종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 그룹을 위해서 이제 기후 연결 코리더를 지정해 보았고요. 코리더라는 것이 이제 선형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이 필요하고 그 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하는 그 자체 평가 요소가 필요할 텐데 시작점은 이제 각 취약 종 그룹에 대해서 현재 중풍부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선택했고 끝 지점은 이제 미래에 가장 중풍부도가 높은 지점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루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중풍부도 고려했습니다. 중풍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선택될 수 있고 그리고 토지 이용 고려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이 그 코리더로 선정이 되면 생물종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산림경관과 같은 자연환경이 코리더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고려해서 루트를 선정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해양산악지대종에 대한 그 코리더 연결 부분인데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운데 이제 현재 중풍부도 그리고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라 그 중풍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시면 이제 중풍부도가 미래에는 강원도 지역, 고위도 지역, 조금 더 온도가 낮은 지역, 그리고 고고도 지역, 높이가 높아서 온도가 낮아지는 지역 위주로 중풍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그 경향성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산지분포종에 대한 결과, 저지대 분포종에 대한 결과 부분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왔고요. 이제 기후변화,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한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내용인데요.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생태계 서비스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를 도전하려고 하면 다른 생태계 서비스는 이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의 상승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의 통합과 이들의 트레이드 오프를 생물 지리적 및 사회 생태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그 산림청에서 어린 나무, 그 탄소 흡수 효율이 높은 어린 나무를 식재해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에 기여하려고 했던 그 전략안이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 생각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기후변화, 토지 이용 변화를 모두 고려해서 지금 현재 분포하는 현재 산림지역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산림관리 정책을 제안한 연구 부분인데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산림지역을 FI, FD, CI, CD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여기서 F는 포레스트, 산림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이고 C는 컨버전, 다른 토지 이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지역 I는 중풍부도가 인크리즈 증가할 수 있는 지역, D는 디크리즈 감소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16가지 시나리오 결과 보시는 그 내용이고 그 결과 내용 일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원도 지역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이런 부분이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각각 유형의 어떠한 전략, 보전 전략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FI 같은 경우는 산림 그대로 유지되고 중풍부도도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보호지역 지정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그 보조적인 서식 지정, 어시스티드 마이그레이션, 릴로케이션을 위한 후보지가 될 수 있겠고요. CI, 다른 토지 이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지역인데 중풍부도는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토지 이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잠재적인 산림벌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FD 지역은 산림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위치상으로 중풍부도는 감소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지역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탄소흡수 단일종을 식재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많은 생물종의 서식처의 산림에 대해서 이제 그 산림과 관련된 산불 리스크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전국의 산불 발생 건수는 이제 그래프 보시면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에 있었고 특히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했다는 거.
올해 그 동해안 산불은 이제 역대적 규모로 이제 우리나라 산림에 피해를 준 부분인데요. 이제 물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 연구 내용에는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 기후변화 영향인 것 같긴 한데 대형 산불 발생 증가하고 있다는 것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산불 리스크와 관련된 기후 요소 그리고 산불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이나 그 관련된 유관 기관에서 적용한 그 적응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그 연관성을 파악해 보고자 산불 리스크, 즉 산불 발생 건수, 피해 면적, 피해 제적을 분속 변수로 두고 온도, 강수량, 상대 습도, 실효 습도, 건조일수, 풍속의 연간 통계량과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는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기후 요소들의 그 봄철 통계량을 독립 변수로 두었고요. 기후 지표로서 그리고 정책 지표로서는 항공 진화 능력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데이터 제가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밖에 적용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다중 행기 분석을 이용해서 연관성 분석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공 진화 능력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 산림항공기에 대해서 감수량, 채공 시간, 최대 속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산해서 수치화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많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그 조합으로 다양한 식이 만들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AIC라고 해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그런 조합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C 이용해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식들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풍속, 연평균 상대습도, 실효습도, 건조일수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불 피해 면적이 유일하게 항공 진화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어요. 그래서 산불 피해 면적은 봄철 실효습도, 건조일수와 항공 진화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산불 피해액은 연평균 상대습도, 실효습도, 건조일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불 피해 제적은 실효습도, 건조일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시면 정책 지표인 항공 진화 능력은 산림 피해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불 발생 증가는 기후 지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경향에 따라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표에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산림항공기의 스펙 요약된 표인데요. 항공 진화 능력은 기종별 담수량, 채공 시간, 최대 속도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오른쪽 칼럼에 있는 부분과 같이 가중치 설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산불 피해 면적은 헬기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형 헬기 한 대당 0.97에서 0.98배, 중형 헬기 한 대당 0.92에서 0.96배, 대형 헬기 한 대당 0.92배, 초대형 헬기 한 대당 0.83배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긴 발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있으시면 있으시면 확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세창입니다. 전공은 봄경영인데 이 주제 토론자로서 사실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요즘 융합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니까 그런 논의에서 저도 도전을 해봤는데요. 이 생물 다양성이래 가지고 무엇을 굳이 좀 공부를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지금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다양성이 훼손되고 하는 적이 누구냐 했을 때 아마 이제 다 알다시피 우리가 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물 다양성을 훼손을 해왔는데 이 훼손해온 역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좀 읽었던 책 중에 사피엔스 책을 보게 되면 사피엔스에서
사피엔스가 그동안 과거에 한국에서 뭐 몇만 년 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피엔스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종들이 사라졌다고 해요. 뭐 호주 같은 경우에 한 4만 5천 년 전에 사피엔스가 이제 그쪽에 도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 4만 5천 년 전에 사피엔스가 그때들이 이제 처음으로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 그 호주의 대형 동물군의 90% 이상이 멸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기후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접해 있는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피엔스가 들어가진 않았죠. 못 들어갔는데 뉴질랜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화성을 통해서 이제 다 증명이 됐던 내용이죠. 그리고 뉴질랜드에 이제 사피엔스가 들어간 게 800년 전이라고 합니다. 800년 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200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보면 대부분의 이제 대형 동물들은 멸종되었고 조류도 한 60%가 이렇게 멸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6,000년 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북미, 남미 이렇게 가지고 상당히 그 이전에 장장 한 3천만 년 동안에 생존했던 동물들이 다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워낙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뭐 하루나 아니면 뭐 몇 달이나 아니면 몇 년 이 단위로서는 사실은 예측을 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20세기, 21세기 와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 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이제 밝혀 주신 그런 내용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이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그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발표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위기가 사실은 어떤 회사한테는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는 보험이나 재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전문성을. 그 전문성을 갖추면 몰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소름 이런 것들도 그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좀 더 연구가 그리고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몰라든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보호지역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보호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유닛에서 4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연구조사는 우리 같이 이제 국토가 이렇게 작은 국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은데, 거기서도 그렇게 아주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물종 이동에서 도달하면서 아날로그 기후 분석이 됐는데, 이게 왜 아날로그인지 그냥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중회귀 분석에서 보면 연구 결과에서 이 영평균 상대 습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 피해액에서는 플러스 사인을 보이기 위해서 발생 건수에는 그 마이너스를 보이고, 그다음에 평균 풍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플러스일 것 같은데 발생 건수에, 근데 여기 마이너스로서 유의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밖에 이제 보여주시는 게 있지만 조금 부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구역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보호 지역에는 다양한 보호 지역이 있거든요. 뭐 야생동물 보호구역도 있을 수 있고 전반 보전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 개발 제한 구역은 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든가 그러한 목적에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도 하나의 보호 지역의 종류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4제곱킬로미터는 제가 모델링 할 때 임의로 설정한 지역이었고, 뭐 그 면적을 더 작게 하면 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가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물론 더 넓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민감성 분석이라고 해서 그 플래닝 유닛의 면적을 어떻게 함으로써 가장 내가 효과적인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4제곱킬로미터로 선택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사각형이 아니고 뭐 행정구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 향후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생물용화가 이동해서 네. 또 다른 그게 아날로그 기술이라고 했는데 네. 아날로그는 이제 유사한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거고 저희 전공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기후라고 하면은 이게 유사한 기후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도 생각할 때 너무 데이터가 없고 기후 데이터의 연간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시기에 의해서 억지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후 지표와 정책 지표의 산불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좀 파악해보고 싶어서 시도한 연구라고 생각하시고 플러스 어떤 부분에서는 플러스고 어떤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저도 해석하고 이것이 일반화해서 딱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좀 약간 걱정되는 우려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여기 본문 내용에서 보험과는 상관없지만 여기 본문 내용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발표자한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옵저베이션을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그러면 조금 유의하기보다 좀 대상대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건 한계인데요. 국내 기후 정보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양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데이터 소스를 전 지구적인 데이터에서 획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향후 연구에서 뭔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최소 진행된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게 발표 저기에 43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오늘 발표 주제에서 보험과 연관된 걸 한번 분명히 생각해봤는데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생물 다양성 보존에서 보험과 연결되는 게 보험회사가 여기서 CSR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만약에 여기 상급 유형의 4가지 줄 중에서 보험회사가 사회적 책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한다면 외가족의 연구자님께서 그 4가지 중에 어떤 걸 먼저 선순위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 관점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회사에서 이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투자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 큰 틀에서 네. 보험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다. 산림 보전을 한다. 산림 그래서 보전 순위를 따져보면 4가지 이제 전략에서 어떤 걸 먼저 하면 전략적으로 조금 더 이익이 될까? FI 지역이 아무래도 산림이 FI.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종풍부도도 향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위주로 보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CI 같은 지역은 이제 위치상으로 도로에서 가깝거나 도시 지역에서 가깝거나 그러한 산림들인데 생각해보면 기후
변화 측면에서 종fun구도도 증가할 수 있고 가치가 큰 높은 산림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한 지역이 산림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도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설득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해외 보험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FD에서 그냥 식재하는 쪽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CI나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 근데 또 우리나라 그 면적이 작은 그런 부분에서 탄소 흡수를 위한 그런 식재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저도 의심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그러면 5분뿐이 없어요. 네, 5분. 먼저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49페이지에 보면 그 산불 피해에 대해서 이제 항공 진화 능력이 네. 어떤 그 지금 산불 피해를 대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2년에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뭐 연평균 풍속이나 습도들은 지금 저희가 토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 보험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항공 헬기 보험을 대해서 이제 그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효과로 봤을 때 49페이지에 보면은 소형의 천대당 0.97명도 8례 그다음 초대형이가 0.83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만약에 헬기가 아예 없는 게 1을 기준으로 해서 소형 헬기 한 대가 있으면 2%에서 3% 정도 피해 면적이 준다고 의미인지 이 배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잠수량 곱하기 채공 시간 곱하기 최대 속도 요것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함유해서 산불이 난 곳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 곱해서 저희가 맨 오른쪽 칼럼에 가중치를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불 피해 면적은 산림 항공기가 없는 것보다는 산림 항공기가 이러한 스펙을 가진 그 기종들이 한 대씩 증가할 때마다 전국적인 그 산불 피해 면적을 생각해 볼 때 이만큼의 비율만큼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식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저도 약간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보험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 중에 하나가 식생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산지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유출되는 유출량 특성이 되게 많이 변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발표 자료에는 보면은 그런 식생 변화에 따른 유출량 변화 등은 비용이나 뭐 전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험산업에서는 사실 비와 같고 요번에 홍수난 것처럼 그 양이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뭐 추가를 하실 고려 대상으로 네.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근데 물론 네, 저희가 이제 이 변수를 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구축된 데이터 안에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선택하는 부분에서 이걸로 한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게 뭐 국제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이용해서 보완해서 데이터를 새로 가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 이 팀에서 더 고민해서 더 좋은 연구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